박영신 소장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주식하고 부동산 단순 비교 해봤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품별 요약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단순 비교,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계는 한 집안의 구성을 이루는 구성체겠죠. 그 가계에서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비가 있을 겁니다. 따지게 되면 비금융자산이 있을 테고요, 금융자산이 있겠죠. 금융자산은 주식, 예금부터 해서 펀드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가계의 자산 구성비를 딱 보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호황기라고 생각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다 실패했죠. 그러나서 부동산 집값만 현재 2배, 3배씩 이상 올려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성년자들까지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만드는 시장이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시장에는 수요가 과잉되다 보니까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급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따졌을 때 비율이 얼마 됐느냐?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똑같습니다, 수치가. 금융자산이 아닌 비금융자산이 64.4%. 이 얘기는 10명 중에 6명은 무조건 부동산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각 정부별로 해서 부동산 대책들이 다 달라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많이 했던 정부가 있고요, 아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려고 많이 했었죠. 집 사는 사람한테 세금 더 많이 거둘 거야, 이렇게 겁을 덜컥덜컥 주니까 집을 못 샀던 시절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안 샀나요? 샀죠.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발표된 시점은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입지 시기는 언제다? 이명박 정부. 당연히 이명박 정부는 공급이 확 늘어났잖아요. 당연히 집값이 안정화되죠. 심지어는 집값이 좀 떨어진다라는 계산까지 할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뭐 했냐? 대출 많이 해줄게. 대출금리 깎아줘. DSR, DTI 규제 다 풀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70에서 80%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집 사라고 해. 이래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 박근혜 정부 때 집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돈 많이 벌었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려주는 바람에.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다 보니 코로나, 금리, 해외 시장, 또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태 안 좋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한 또 현재 공급이 막히면서 각종 원자재라든가 기름값 오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현재 실질적으로 수요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가계 구성비를 따라서 이 구성비가 달라졌느냐? 절대로 안 달라졌습니다. 중간 틈새에 들어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말이나 2017년도 초반에 샀던 사람들이 5년 딱 지나고 나니까 집값이 떨어지네?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선택 잘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집값이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슬슬슬슬 오를 수 있는 타이밍에 딱 도달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초반에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시행사업을 하는 것도 강남만 고집하는 이유, 현재 여러 각종 경기도 지역부터 해서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강남에는 그런 전세 사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느냐? 폭락이랑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조정된 건 사실이에요. 현재 고점에서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이고, 지금 현재 떨어진 부분이 강제로 떨어뜨린 거예요. 현재 감정가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올해부터 떨어뜨렸다는 말입니다. 왜냐? 세금 덜 거두려고. 당신들 작년에 세금 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잖아. 이러면서 섬심성 정책으로 이번에는 세금을 덜 거둘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여러 가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전세 가격이 하락이 된 건 사실이나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실제로 금융자산과 부동산 비중을 딱 봤을 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금액을 한번 따져봤더니 실제로 현재 자산 규모가 30억 원 미만인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많냐? 금융자산이 많고, 재밌는 건 50억 원 이상이 딱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비중이 57%로 갑니다. 그 금융자산 비중은 39%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그만큼 높다, 그 물건의 값어치가 높고 현재 평가 기준이 높다라는 기준을 봤을 때는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부동산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는 거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현재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주 지역별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단언컨대 강남 상구가 많죠. 59%가 부동산, 10명 중에 6명은 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37% 정도는 금융자산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이게 딱 거꾸로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금융자산이 52%, 부동산 비중이 4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극렬하게 차이가 난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싸다고 좋은 물건이 아니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물건이 아니라 싼 거는 그만큼 시세가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주식과 부동산 같이 비교합시다.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원금을 복구하는데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게 통계로 나온 게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이 손실이 났어. 그럼 800이 남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금 1000만 원을 되찾으려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더 필요할까요? 25% 정도 수익률이 추가로 발생을 해야 원금을 찾아. 이건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원금만 찾는 겁니다. 자, 30%가 됐다. 그땐 42%. 40%가 됐어. 1000만 원이 현재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제 400만 원 손실 나고 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얼마 더 수익이 더 필요하다? 42%. 자, 이제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연한 수치죠? 100% 돼야 돼요. 여기서 손실이 조금 더 심해지잖아요? 점점 재밌어져요. 무슨 얘기냐? 60%가 되면 150%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70% 정도 손실이 났다. 얼마가 필요할까요? 233%.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모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익은 그 기간 대비 얼마만큼 나오냐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익률, 월수익률, 또 1년간, 2년간, 3년간 해서 기간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거지 10년 후에 233% 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돈값어치 그만큼 떨어지고 그동안 내가 기다렸던 거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물건은 그만큼 안 오르겠습니까? 자, 부동산 봅시다. 지금 현재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딱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현재 정권이 딱 바뀌기 시작할 때쯤 되면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졌고 2019년도, 20년도 코로나가 딱 발생을 시작하게 되면서 모든 경제활동 스톱.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뭐. 그런 상황이 2년, 3년 거쳐서 가다 보니 사람들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났죠. 수출할 수 있는 원자재의 길이 딱 막히면서 기름값뿐만 아니라 현재 곡물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미국 경제가 계속 바닥을 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안 좋다 보니 지금 현재 전 세계 나가는 돈 다 걷어들여. 안 되겠다. 금리 높여. 그 금리 인상 정책을 거의 2년 썼습니다. 거기에 자극받는 게 누굽니까? 미국 금리와 금리 격차 심해지게 되면 문제 생기죠. 그래서 현재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따라 올린 겁니다. 따라 올려서 0.25%대가 현재 실제적으로 몇 %대가 3.5%대가 올라갔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차등적으로 계속 올리긴 했으나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국채금리 같이 올라요. 가상금리는 은행에서 마음대로 책정하는 금리예요. 자기들의 이득금리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가상금리 막 올리면서 대출금리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5%대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5%, 2%대 내야 돼. 이거 안 되죠. 거의 2배 이상 이자를 내야 돼. 물건 시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시장에 던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장 크게 자극을 받은 지역은 서울 지역 외 나머지 지역들, 경기, 인천, 수원 이 지역들이 영향을 받았고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지역이 지방시장들. 지방시장들은 정말 타격이 컸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은 그나마 좀 실제적으로 이제 보완을 하면서 버텨 나갔었죠. 물론 외곽 지역이나 강북 지역이나 조금 지역 여건 안 좋은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그 중에서 버티고 있는 지역들은 어디다? 강남. 그리고 언론 매체와 실제 시장이 돌아가는 건 갭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얘기했던 부분을 축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과연 부동산 부양책을 쓸까요? 아니면 억제책을 쓸까요?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눈 가리고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부동산은 올라도 문제고요, 떨어져도 문제예요. 굳이 선택을 하면 정부는 당연히 오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거래를 높이면서 부동산 가격을 조금씩 안정화시키고 더 이상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앞으로 더 나올 거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14년, 15년도 이때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그때가 정말로 황금이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부동산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따졌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을 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 선택이 맞아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어땠다? 끝없이 오른 집값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26번의 정책을 만들어냈죠. 26번의 정책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다 어땠나요? 효과 다 없었습니다. 강압적인 정책은요, 처음에는 약간 막 약발이 먹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반발 심리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절대 시장에 매물 안 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정책은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만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우리 정부 운영의 세수 중에서 정말로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거의 1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 가지 따지게 되면은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현재 지방정부 시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과 딱 단순 비교만 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상품과도 비교는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주식과 비교했을 때 주식의 4배에 달하는 시가총액, 이건 누가 봐도 돈이 되는 건 부동산이에요.
그렇지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런 생각 바꿔먹으셔야 돼요. 부동산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내 현재 상황에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면 정말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현재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편파적으로 일률적인 정보보다는 정말로 다양한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을 선택하는 게 맞다. 부동산 시장은 불패다.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듣고 싶다. 만나서 얘기했죠. 얼마든지 저희 사무실 열려 있습니다. 예약하셔가지고 시간별로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때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요. 상담해 드릴 거고, 뭐 이런 내용이 좀 도움이 됐고 다음에 저 사람 얘기 한번 다시 더 듣고 싶다. 그냥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이거 꼭 해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